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신주쿠역 앞에서 한 남성이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 하락선을 보며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날아갔어, 내 전 재산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힐끗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짧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야. 도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둘씩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까 본 남자의 절망이 설명되는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엔화 34년 만에 최저치 경신 1달러당 172엔 돌파. 일본 실질 임금 21개월 연속 하락. 생활 유지 어려운 직장인들. 일청년층 절반. 해외 취업 고려 일본에서는 미래가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엔화 가치는 160엔대였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170엔을 넘겼습니다. 이제 200엔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50엔이었던 편의점 삼각김밥이 320엔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500엔이면 충분했던 점심이 700엔을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가스비는 2배, 전기세는 1.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단 1엔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이제 삼각김밥을 고를 때도 가격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렇다고 도쿄의 모든 거리가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긴자. 나는 퇴근 후 우연히 긴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원래도 부유층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요즘은 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안은 가득 찬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들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인, 한국인, 유럽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엔짜리 명품 가방을 몇 개씩 한꺼번에 계산대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편의점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삼각김밥과 할인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그게 내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구야? 일본인들은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이 소비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전철에 올랐습니다. 퇴근길 전철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빨간색 하락선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보던 것은 아까 길에서 울부짖던 남자와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또 손실을 본 걸까? 요즘 일본 직장인들은 전업 투자를 합니다. 그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돈을 벌기는커녕 더 큰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벗어날 방법조차 없는 가난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회사 근처에 30년 된 라멘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버틸 수가 없네. 요즘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거든. 이곳은 원래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이 늘어났고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점심을 아예 굶고 살 빼는 중이라며 농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 편의점에서 한 노인을 봤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코너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며 손에 쥐고 있던 삼각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과연 저 할아버지와 얼마나 다를까? 이것이 2025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내 옆자리 동료였습니다. 센다이 선배는요?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센다이 10년차 디자이너 선배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만뒀어.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듯 하는 이 생활이 그를 질식시켜버렸다는 것을. 센다이 선배는 팀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밀려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자주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내가 복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절반만 입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 학원비부터 해결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를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그게 일본 직장 문화입니다. 팀장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나눠서 진행하자. 다들 조금만 더 힘내줘.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금만 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IT 부서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거래. 이번에 잘리면 진짜 답 없는데 이직도 힘들잖아. 그래도 우리는 아직 다니고 있잖아. 한 달 전에는 영업팀에서 15명 한꺼번에 잘렸어. 다들 불안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나가면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나도 언제 잘릴지 몰라.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면서도 나는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 사무실 한복판에서 한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나카무라 디자이너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했고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직후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다 휘청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나카무라 씨. 사람들이 달려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19 불러. 누군가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사무실 앞까지 오고 그녀는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날 밤 회사 메신저로 팀장님이 짧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건강을 유의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밀립니다.
밀린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녀가 쓰러진 다음 날 사무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고 그녀가 하던 프로젝트는 다른 동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팀 동료 유키, 비정규직 디자이너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오이, 혹시 해외 취업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일본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잖아. 나 요즘 한국 쪽 회사들 알아보고 있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본에서는 답이 없는 걸까? 정말 그런 걸까? 나는 몰래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취업. 검색창에는 수많은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IT 디자인 업계, 일본인 채용 확대 중. 연봉 1.5배 차이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그러나 사무실에서 다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메신저 알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스마트폰 화면에 카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너 아직도 일본에서 버티고 있어? 핸드폰을 바라보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M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다고 했지만 몇 개월 만에 적응했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그녀는 몇 달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센다이 선배가 떠났고 나카무라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 유키마저도 퇴사서를 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무실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구조조정의 불안에 떨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취업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와 채용 공고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은 일본보다 높고 직장 문화는 수평적이며 야근 수당도 보장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미도 또 다른 일본 친구들도 이미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채용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내 전공과 관련된 직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까? 회사의 무거운 공기, 지친 동료들의 얼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남아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한국 기업에서 면접 제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를 원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에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미, 나 면접 보게 됐어. 잘했어, 아오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에미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면접 일정이 다가오자 긴장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가볼까 해요. 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해봐라.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가는 건 아쉽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의 도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건물들과 번잡한 도로, 그리고 늘 지나던 골목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고 매일 반복되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꼭 필요한 옷과 노트북,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싸준 작은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먹어라 라며 건네준 것이었지만 차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직원들을 줄였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후배마저 퇴사하면서 이제 팀에는 남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후 남은 날들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퇴사 절차를 밟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서울에서 임시로 머물 숙소를 정했습니다. 절차는 단순했지만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지는 않을까?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이요. 한국으로 갑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를 마친 후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비즈니스 출장객, 그리고 가족과 작별을 나누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요.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잠시 후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 짧은 문장에서 어머니의 걱정과 응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떠나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을까? 하지만 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에 남아있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도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익숙했던 도시가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익숙한 일본어 안내방송이 사라지고 낯선 한국어와 영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나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한국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택시를 기다리는 줄까지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예약해둔 숙소로 가는 길을 확인했습니다. 첫날은 홍대 근처에 있는 단기 임대 아파트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짐을 끌고 공항 철도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어딘가 활기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캐리어를 열고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채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용히 뚜껑을 열자 익숙한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을 떼어 먹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실감났습니다. 나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낯설겠지만 반드시 잘해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새로운 동료들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오이 씨, 환영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께 송금하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곳에서는 내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나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설지만 설레는 이곳에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